삶이 무너지고 가족과도 끊겼습니다. 제사도 효도도 다 내려놓은 채 살아가던 어느 날, 낡은 창문을 타고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공포가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산자락 끝, 붉은 벽돌로 쌓은 낡은 빌라가 비탈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1층 구석방에서 이명수는 잠에서 깨어났죠.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오전 11시. 늦은 시간이지만 서두를 일도 없었어요. 어차피 할 일이라곤 폐지 줍기뿐이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막걸리 2병을 다 비운 탓이겠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물컵을 잡으려다 놓쳐버렸어요.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약봉지를 뜯어 알약 몇 개를 입에 털어넣고 찬물로 삼켰어요.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쓰라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58살치고는 너무 늙어 보였죠. 눈동자도 혈기를 잃고 탁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볼을 만져보니 살이 축 처져 있었죠. 명수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볼 때마다 한심해져서 말이에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중얼거리며 낡은 티셔츠를 주워 입었어요. 냄새가 났지만 갈아입을 깨끗한 옷도 없었죠. 밖으로 나서니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도 명수의 마음까지는 닿지 못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장에는 박스들이 제법 쌓여 있었죠. 하나씩 펼쳐서 끈으로 묶다 보니 허리가 아팠어요. 숨도 가빠졌죠. 예전 같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고물상까지 가는 길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시원하지 않았죠. 간이 나빠지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는 저울에 올린 폐지를 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어요. 오늘은 좀 적네.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그래요. 하루버리치고는 괜찮죠. 명수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과 라면 하나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산하고 나니 주머니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죠. 내일 또 나가야 할 텐데 몸이 견딜지 걱정됐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잔이 목구멍을 넘어가니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느새 밤이 깊어갔죠. 술이 들어가니 머릿속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수산물 유통업을 하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그때는 돈도 제법 벌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도 못 줬고 거래처에서는 독촉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정신없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죠. 그 뒤로 형과 유산 문제로 다퉜고 결국 절연하게 됐어요. 이제는 명절이 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손떨림도 심해졌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죠. 가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죽을 때 됐지 뭐. 명수는 중얼거리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마저 쓸쓸해 보였죠. 장롱 깊숙한 곳에는 제기함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몇 년째 그대로였어요.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죠. 명수는 그 존재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말이에요. 제기함 옆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바느질통도 있었어요. 실패며 바늘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가끔 서랍을 정리하다 그걸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부엌 선반 위에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액자 유리에도 먼지가 앉아 있었죠. 예전에는 매일 닦아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상한 미소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마치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영정 앞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언제 누가 놓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죠. 꽃잎이 바짝 말라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달력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제삿날이었어요. 하지만 명수는 그 부분을 찢어버렸죠.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사를. 중얼거리며 찢어진 달력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형제들과 싸우기만 했던 자신이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는 어릴 적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어린 명수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명수는 그 사진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지금의 자신과 너무 대비됐거든요. 서랍을 뒤지다 옛날 주소록을 발견했어요. 형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벌써 12년이나 지났으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바뀌었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연락하지 않을 핑계가 되니까요. 그날 밤도 막걸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업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던 일, 어머니 임종 때도 술에 취해 연락을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술김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자식은 이 모양이니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유산 분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형과 큰 소리로 다퉜어요. 서로 자기가 더 많이 희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까지 돈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술김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죠. 12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수는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광고에서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약 봉지를 또 뜯어 알약을 꺼냈어요. 진통제였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거든요. 간이 나빠지니 온몸이 붓고 피로가 가시지 않았죠.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돈도 없고 의지도 없었어요.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체념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죠. 창밖으로는 산자락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죠. 어릴 적에는 그 산에서 자주 놀았는데 이제는 올라갈 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열이 밤새 명수를 괴롭혔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어요. 이불을 덮으면 답답하고 벗으면 춥고 진통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죠. 새벽 4시쯤에는 기침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래가 목에 걸려 숨쉬기 어려웠어요. 결국 새벽 무렵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이상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어릴 적 살던 집 부엌이었죠. 시멘트 바닥에 놓인 낮은 식탁, 구석에 있던 아궁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국자로 국물을 저으시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명수야.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돌아서니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살아계실 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수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제삿날인데. 왜 안 오니? 어머니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보셨습니다. 예전처럼 자상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표정 어딘가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부엌 풍경도 흐려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명수가 외치려던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아직도 된장국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다가 멈췄어요. 정말로 된장국 냄새가 났거든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어머니가 정말로 국을 끓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달력 생각이 났어요. 찢어버린 그 날짜 말이죠. 계산해보니 오늘이 바로 부모님 제삿날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설마. 명수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제기함을 꺼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서운한 표정,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요. 손이 저절로 장롱 문을 열었어요. 제기함 위에 쌓인 먼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해뒀다니. 그래, 한 번만. 마음을 먹고 제기함을 끄집어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먼지를 털어내니 녹그릇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닦아두셨던 것들이었어요. 그릇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 같았죠. 마트에 가서 제사 음식을 샀습니다. 조기 한 마리, 사과와 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막걸리 한 병까지.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거든요. 어떤 걸 사야 하는지도 가물가물했죠.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시나 봐요? 네. 부모님. 효자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효다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은 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제사도 몇 년째 소홀히 했던 불효자였죠. 집에 돌아와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기 하나하나를 꺼내며 먼지를 닦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차리셨는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음식을 올렸죠. 손이 어색했지만 정성만큼은 다했습니다. 조기를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는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명절 아침이 떠올랐죠.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내던 따뜻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아버지, 늦었지만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명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문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륵 하는 무언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문턱까지 올라왔어요. 명수는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봤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 명수는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렁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길이가 1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죠. 굵기도 성인 남자 팔뚝만 했습니다. 검은 비늘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어요. 안 돼, 안 돼. 명수는 벽에 등을 붙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입이 바짝 마르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구렁이를 본 순간부터 온몸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방바닥을 기어왔어요. 비늘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 하나하나가 명수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제발, 제발 가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구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수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죠. 명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구렁이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구렁이가 제사상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구렁이가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명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공포에 떨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구렁이의 움직임이 너무나 경건해 보였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구렁이는 제사상을 향해 정성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명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구렁이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다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구렁이가 자신을 대신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부모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명수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촛불이 깜빡이며 타고 있었고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오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공포보다는 감동이 밀려왔죠. 늦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티셨죠. 명수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절이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용서해주세요. 정말 용서해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명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았죠. 마치 위로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구렁이는 고개를 들어 명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죠. 오히려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향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촛불이 깜빡이며 타고 있었고 제사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모든 게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왔던 길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창문턱을 넘어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명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는 걸 느꼈죠. 오랫동안 짓눌렸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구렁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만 그 의미는 명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이상하게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았죠. 평소라면 손이 먼저 막걸리병을 찾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니 몸이 시원했어요. 어젯밤의 열기도 완전히 가신 것 같았죠. 싱크대 위에 놓인 막걸리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약 봉지도 그대로였습니다. 평소에는 밤새 몇 번씩 진통제를 먹곤 했는데 어젯밤은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 부기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진 것 같았어요. 며칠 만에 보는 제법 괜찮은 모습이었죠. 이상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더욱 맑아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죠. 제사상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불은 다 타버렸지만 향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창문 아래쪽을 보니 미끄러진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지나간 흔적인 것 같았어요.
그제야 어젯밤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 확신했죠. 정말 신기한 일이네. 명수는 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번거롭다며 미뤘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길을 걷는데 숨이 덜 찼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걸어도 헉헉댔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몸에 활력이 돌고 있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수치가 많이 안정됐네요. 간 기능도 전보다 나아졌고. 이상하네. 정말요? 네, 술을 끊으셨나 봐요? 아니면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하루밖에 안 됐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의사도 의아해하면서 약을 줄여서 처방해줬죠. 이 상태라면 약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제 사상을 정리하고 집 청소를 하고 싶었거든요. 청소용품과 빨래 세제, 그리고 간단한 반찬거리를 샀어요. 장 보는 일도 오랜만이었죠. 집에 와서 제 사상부터 정리했습니다. 제기들을 깨끗이 씻어서 말렸고 남은 음식들도 버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먹었어요. 부모님이 드시고 간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버릴 수 없었죠. 그 다음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세탁기도 돌리고 커튼도 빨았죠. 집 안이 환해지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바닥을 닦는데 진짜 힘이 났어요. 평소 같으면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그날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었죠. 손톱도 깎고 수염도 깎았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한결 단정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면으로 때웠을 텐데 그날은 제대로 된 밥을 해먹고 싶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들을 차렸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술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를 우려 마셨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술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산자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구렁이가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고마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술을 찾지 않게 됐고 약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죠. 폐지 줍는 일도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쉬워졌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형 생각이 났어요. 1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 말이죠. 유산 다툼 이후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그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형과 함께 놀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산에서 매미를 잡고 개울에서 물장구 치던 일들 말이죠. 그때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형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업고 집에 온 일도 있었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였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우애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명절이면 늘 함께 모였고 서로 챙겨주며 지냈죠. 형이 결혼할 때는 명수가 주례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모든 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유산 다툼 때를 생각해보니 자신도 잘못이 많았어요. 형만 탓할 일이 아니었죠. 형님도 나처럼 후회하고 계실까? 또 다른 혼잣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죠.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박아둔 주소록을 꺼냈어요. 형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번호가 바뀌지 않았기를 바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죠. 몇 번이나 전화기를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자. 이제라도.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신호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의 목소리였어요. 12년 만에 듣는 소리였죠. 많이 늙은 것 같았지만 분명 형이었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형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저. 명수입니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도 놀란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명수야. 너 어떡해?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죠. 갑자기 왜? 몸은 괜찮아?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형님은요? 나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12년의 공백이 느껴졌어요. 형님, 이번 제사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길고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명수는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그래. 그날 보자. 형이 대답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요? 형님. 어머니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형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더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형과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구렁이가 나타났던 그날 밤 이후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술도 약도 없이 말이에요.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대충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과 함께 지내는 제사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죠. 시장에 일찍 나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조기도 큰 걸로 2마리, 사과와 배도 모양 좋은 것들로 골라 담았어요. 상인들과 이야기하며 좋은 것들을 고르는 재미가 있었죠. 나물도 여러 가지 사서 직접 무쳤습니다. 집 청소도 다시 한번 했어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방석도 꺼내서 털어놨죠. 형이 앉을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제기들도 하나씩 꺼내서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녹그릇들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정갈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전날 밤에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과 12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삿날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기를 굽고 나물을 다시 한번 무치고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았죠. 손놀림이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어요. 9시쯤부터 계속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형이 10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전 10시 정각,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문을 열었어요. 형님. 12년 만에 보는 형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이는 형이었어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명수야. 형도 명수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변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죠. 오래 기다렸지? 아닙니다, 형님. 이제 막 도착하신 거죠? 어색한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죠. 형도 제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전이며 국,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떡까지 있었어요. 형수님이 만드신 건가요? 응, 새벽부터 준비했어. 너도 많이 준비했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제사상을 차렸어요.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정성스럽게 배치했죠. 오랜만에 형제가 함께 하는 일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조기는 이쪽에 놓는 게 좋겠어. 네, 형님. 과일은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마치 12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먼저 절 올리자. 형이 말했습니다. 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형제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릴 적 명절에 이렇게 나란히 절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어머니, 아버지. 늦었지만 왔습니다. 형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형제끼리 싸워서. 명수도 말을 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제사를 마치고 차례상을 정리하며 형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텼죠. 형님은요? 나도 마찬가지야. 후회만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2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많이 좁혀졌죠.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형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더 못됐죠. 우리 다 잘못했어.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집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네, 형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 명절마다 이렇게 함께 제사 지내고. 형의 제안에 명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더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래. 연락 자주 하자. 형이 떠나고 나서 명수는 혼자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저녁 무렵 다시 한번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촛불을 다시 켜고 향을 피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중얼거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또다시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스르륵 하는 익숙한 소리였죠. 명수는 놀라지 않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검은 구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놈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크기나 모습이 비슷했어요. 이번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제사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난번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 같았죠. 이번에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깊게, 더 오래 절을 했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구렁이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술도 끊게 됐고 형과도 화해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죠. 구렁이는 한참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말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죠. 창문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렁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졌죠. 창문턱을 넘어 밖으로 나간 구렁이는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움직임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져 가다가 마침내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작별인 것 같았어요. 구렁이가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느낌이 들었죠. 명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진 방향은 산자락이었어요.
그곳 어딘가에서 조상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 명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 거예요. 폐지 줍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었죠. 사람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사회로 복귀해 나갔어요. 형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드렸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어요. 형수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죠.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대신 운동을 시작했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명수는 이제 매달 제사를 지냅니다. 정식 제삿날이 아니어도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싶을 때마다 상을 차렸어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창가에서 검은 그림자를 봅니다. 구렁이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죠. 이제는 술 없이도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거든요. 구렁이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효도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무언으로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명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마음속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 늦었지만 한 번쯤 다시 꺼내보고 싶은 얼굴이 있진 않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